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들? 네. 오늘 여러분들께는 그 반사회성 성격장애, 예, 새로운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네. 요 장에 대해서도 저랑 그 잘 익히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7페이지네요. 여기 뭐 섹스피어 이야기라든가 유도프스키 박사님이 한 이야기, 내면의 음악을 지니고 있지 않은 남자, 그런 자를 신뢰하지 마라. 나는 아무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빼앗는다. 그렇죠? 아무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빼앗는다. 사실은 누가 주었어야 하는 건데 이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빼앗는다 이 말이죠. 근데 누구나 받지 못한 사람이 남의 걸 빼앗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반사해서 성격 장애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는 가고 누군가는 가지 않는 그 기로가 여기 이것도 약간 20대 때 거의 기로가 결정되지 않는가. 거의 성격장애 대다수가 어쨌든 20대 때 발현돼서 이제 반사회 성격장애는 물론 이제 15세 때부터 그 품행장애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이전부터 내가 나는 내가 받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받지 못한 것이라는 결국 이제 사랑이나 애정이나 관심이나 배려나 따뜻한 돌봄 이런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지 않을 것이다. 동정을 주지 동정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지 못한다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주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지 못할 것이다.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우리가 현대인들이 뭐 위험으로 가득 찬 시대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적절한 경계심과 안정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간다. 대다수가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대다수가 그런 위험한 세상이지만 위험한 속에서도 위험하다고 지각하기보다는 그래도 세상은 좀 신뢰로운 곳이고 어, 나름대로 살만한 곳이고 또 신비로운 곳이기도 하고 뭐 세상이라는 개념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책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자들한테만큼 이런 가정이 굉장히 너무 순진한 것이다라는 208페이지에 나와 있죠. 순진한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나온다 반사회성 성격 장애자를 잘 추려내야 한다, 뭐 잘 가려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 생각이 우리가 순진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순진하다는 얘기는 속기 쉬운, 뭐 이용당하기 쉬운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순진하다는 말은. 그래서 208페이지에 그 약간 중간 하단에 제가 물론 PT 자료를 여러분들 올려놓을 것이니 참고해 보십시오. 그 핵심적인 것들을 좀 정리해 놨습니다. 208페이지에 한 중간에서 조금 더 아래 보면 그러니까 반사에서 성격장애자 그들이 지키는 원칙은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것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올바른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믿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것인 거죠. 그 사람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은 그냥 자기가 해야 되는 게 우격다짐인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독불장군일 수도 있고 우격다짐일 수도 있고 뭐 고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야만 한다. 얻고야 만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뭐 별의별 수단을 다 한다 그 말인 거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한테 매우 많은 것을 요구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익숙하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어서 당신이 방해가 된다면 만약 여러분이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주저하지 않고 당신을 저버릴 것이다. 근데 당신을 저버릴 것이다도 되고 뭐 당신을 제거할 것이다. 또 심하게는 무섭게는 뭐 당신에게 복수할 것이다. 뭐 당신에게 뭐 해코지를 할 것이다. 뭐 협박할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다 맞아요. 저버릴 것이다는 그래도 좀 귀엽죠.
그냥 나를 저버리고 이렇게 떠난 거니까 좀 우리가 배신감이 들고 뭐 좀 기분이 좀 상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버리는 것은. 근데 그게 아니라 복수하거나 뭐 해코지하거나 뭐 전투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저버리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좀 반사해서 성격장애 입장에서는 좀 괜찮은 것이죠. 보통은 저버리기보다는 저버리기도 하는데 보통은 앙심을 이렇게 좀 품고 있죠. 그래서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이 되돌려 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복수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채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들로부터 어떻게 당신을 보호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이 장애,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배우는 목적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고 그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물론 뒤에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 조금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치료에 초점 있기보다는 치료는 이제 우리가 뭐 상담 이론 시간에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크레머라는 사람이 나와요. 물론 이 친구가 이제 입양된 사람이긴 한데 이제 유도프스기 박사님은 물론 이게 이 사람을 뭐 저기 꼭 유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어차피 유전적인 요인을 하면은 상담자로서 그렇게 뭐 할 일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료적 장면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러니까 유전이라고 하는 것도 뒤에 나오지만 모든 성격장애는 유전을 무시는 못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발달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difficult child라고 합니다. easy child, difficult child. 그러니까 까다롭게 어렵게 태어난 아이가 있고 easy child라고 좀 쉬운게 태어난 아이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그 크레머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롭게 뒤에 나오지만 어렵게 태어난 아이인데 이 크레머의 어머니가 좀 어머니의 문제점 우리가 좀 계속 들여다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양육을 이 어머니가 이런 방식으로 양육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성격 장애자로 굳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되지요. 물론 이제 아버지는 좀 이렇게 좋게 나오긴 하는데 다 어떻게 보면 부모의 이제 부모가 근데 잘못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양육을 어떻게 조금 좀 해나가야지 우리가 이제 배운다는 이제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린이집 시절에 210페이지에 보면 그 유치원 그 선생님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항상 그가 원하는 대로만 한다라는 중요한 단서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말을 좀 귀담아 들었다면 그리고 자기 아이가 삶에서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아이가 잘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한다면 어른이든 그보다 어린 아이든 막 어른들을 꼭 존중하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다른 어른들을 다 뭐 식구들이 됐든 다른 친척들을 다뭐 그러니까 존중 안 한다는 말이 그게 눈에 띄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 거의 다가 그냥 한식 먹자고 했어. 근데 중학생인 어떤 아이가 난 중국집 오늘 먹어야 한다고. 근데 안 먹으면 뭐 삐져. 뭐 삐진다거나 뭐 삐지는 방식은 이제 수동 공격성 특징이지만 어찌됐든 반사에서 성격 장애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고집 원하는 대로 방식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제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좀 뒤에 특징이 나오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212페이지에도 뭐 부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부모의 행동을 본받아서 독단적이고 배려심 없다고 생각할 것 같다고 했더니 왜 그 사람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래요. 부부간의 의사소통도 문제가 있다는 중요한 지점인 거죠, 사실은. 근데 엄밀하게 보면 자기 아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계속 반복적인데
이렇게 나오는 아내의 행동을 이거 참, 예, 이해해주면서 살아야 할까요? 예, 이거 한번 또 생각해볼 문제인 거죠. 뒤에 치료에서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이제 잘 증진시키는 건데, 이 엄마도 좀 그렇죠. 자녀에게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죠. 아무튼 여러 가지 좀 건강하지 않은 특정을 좀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사례니까 부각돼서 좀 나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그렇죠? 앤드류가 그 동물을 이렇게 잔인하게 개구리의 두 눈도 이렇게 찔렀다고 하고 이렇게 뭐그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아버지가 놀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가 개구리가 개미를 잡아먹을 때 미안함을 느끼느냐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맥락상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우리가 뭐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육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동물에게 미안함을 느끼지 않듯이 물론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제 이건 이상심리니까 제가 뭐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죠. 육식에 대한 그 생각은 해볼 수 있죠. 우리가 그 동물에 대한 그리고 육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그런 감사함과 미안함 이런 것이 관련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맥락에서는 이렇게 쓸데없게 뭐 실험을 한다거나 무슨 어떤 좋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폭력성, 잔인성이 좀 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드러났죠. 사실 우리가 그냥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곤충이 됐든 뭐 동물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 개구리가 얘기로 나왔지만 뭐 죽였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는 건 아니죠. 개구리를 죽였다고 해서. 하지만 우리가 그 한 생명을 죽였을 때 그런 어떤 마음에 그 좀 편안하지 않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그 동생을 나중에 이제 밝혀지지만 그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이렇게 막그 거미 그 이야기도 나오고 초등학교 시기에도 이렇게 말썽을 일으킨 이야기들 그 친구들 일부는 제적이 당하는 이야기들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시기에도 어떤 그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 나와 있네요. 시험 문제를 이렇게 잘 볼 수가 없는데 평소 때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앤드류는 그 문제를 완전히 부정하고 분노를 느꼈다는 점이 좀 이상한 거죠. 보통 정상적인 발달 단계라면 뭐 이제 그 시인을 하고 혼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혼나죠. 혼나가지고 아유 앞으로는 안 해야겠다. 그래 그런 좀 아유 그래 앞으로는 뭐좀 우리가 반성을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앤드류는 그 반성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왔냐면 분노를 오히려 하는 거죠. 분노. 자기가 잘못이 없고 시험을 절대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어머니도 좀 그래요. 어머니가 벌써 220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머니가 이 선생님들한테 뭐 고소라든가 인격모독을 명예훼손이라든가 인격모독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약간 선생님을 협박하듯이 협박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사실은 협박이죠. 이렇게 그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 믿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죠. 이 부모님도 이게 좀 그 사회적 위치가 있으셨으니까. 근데 이럴 때 역시 또 아이가 엄밀하게 보는 거죠. 우리가 아이가 사회에서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걸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것도 부모 역할을 제대로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굉장히 그런 위험한 세상으로 지나가게 되죠.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님이 이런 초중고등학교, 특히 중등학교 때 부모님이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는 건 굉장히 실망스럽고 세상에 대한 그 안정감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지만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대로 이렇게 살펴보지도 않고 아이의 편을 들어서 선생님을 협박까지 한다는 거는 아이가 전혀 오히려 이제 아이를 이제 망치게, 이게 반사회로 가게 되는 거죠.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고등학교 시기에 벌써 이게 앤드류가 그 다른 그런 유부녀라고 나오나요? 어쨌든 뭐 저기 이혼녀라고 나오네요. 예, 이혼녀랑 이렇게 교제한 사실을. 근데 그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등학생이면 교제를 했냐 안 했냐 뭐 요 초점보다는 224페이지에 보면 그 이제 남편이 그 당신이 한 일이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얘기한 일이 있어요.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아들의 편지를, 아들의 분명히 그 겉편에 아들의 이름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모르고 열어봤으면 모를까. 근데 모르고 열어봤어도 이게 아들 것인지 아니면 빨리 덮어서 넣는 게 좋죠. 중요한 점 뭐냐면 이 아들의 그 편지를 읽어봤다는 이건 뭐냐면 멜리사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좀 부주의하고 배려심이 좀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럴 뭐 일기장 같은 거를 물론 좀 잘 안 보이게 둬야겠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일기장을 안 보이게 둔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책꽂이에 내가 매일 자주 쓰는 거라면 내가 일기장을 놓고 다닌다고 치워보죠. 내 공부방에다. 근데 내 부모님이 물론 내 방을 치워주기보다는 자기 방은 자기가 치워야겠죠. 부모님이 치워준다는 목적 하에 뭐 이렇게 보다가 뭐 자녀의 소지품이나 그런 일기장을 우연찮게 발견했을 때 일기장인 줄 알았으면은 그냥 안 보는 게 제일 그게 기본적인 배려심이죠. 그게. 근데 자녀 일기장을 들여다보는 부모님이라든가 그랬을 때 사실은 정확하게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사실은 항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자기 정확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럼 부모님은 내가 너 먹여 살려주는데 뭐 일기장도 못 보냐 이렇게 나오면 조금 이제 예, 오늘 지금 이건 상담 시간이 아니니까 네. 아무리 먹여 살려준다고 해도 자녀 일기장을 보면 안 되는 일인 거죠. 어쨌든 그 225페이지도 앤드류가 보면 변명이 굉장히 어설프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네. 226페이지에 멜리사도 막 그 아들을 막 이렇게 의심했다가 아니면 근거 없이 막 이렇게 믿으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 중심이 굉장히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이렇게 그 대화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사실 내담자를 만날 때 상담자가 굉장히 노련하고 지혜가 깊고 상당히 임상 훈련이 많은 이유는 내담자가 쓰는 언어, 행동, 단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고 내담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229페이지에 로스 박사라고 했는데 이 엄마가 친한 정신과 의사인 거죠. 벌써 이게 가까운 친구를 그러니까 이중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중관계인 내담자를 받은 로스 박사도 윤리적으로 사실은 실수를 했고 그런 이중관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치료가 잘 안 되죠. 근데 벌써 이 로스 박사도 이런 이중관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윤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는 얘기는 치료적 장면에서도 덜 민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자도 사실은 윤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문화적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게 민감한 사람이 내담자한테도 해롭지 않고 내담자 관계에서도 민감하기 때문에 치료를 좀 이렇게 윤리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데 로스 박사가 벌써 처음부터 이렇게 윤리적인 걸 이렇게 경계가 없다는 얘기는 치료적 장면에서도 벌써 그런 이렇게 좋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방어적이고 대립적이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행실장애라고 23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반사회성 성격장애이긴 한데 품행장애입니다. 엄밀한 용어는 정확하게 맞는 용어는 품행장애라고 합니다. 품행장애가 어떻게 보면 그 품행장애를 진단받은 이제 청소년 뭐 중학생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진단받는 것이 보통 이제 반사회성 성격장애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231페이지의 품행장애에서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연결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고맙습니다.